네, 안녕하세요. NCS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강의를 할 박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관리 능력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 능력의 목표. 직장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확보하고 업무 수행에 할당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자원관리 능력에 요구되는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의 종류와 자원관리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낭비 요인을 알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관리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 그럼 자원관리 능력이란 그 자원관리 능력을 구성하는 시간관리 능력, 예산관리 능력, 물전자원관리 능력, 인적자원관리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그쵸?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하죠. 회사 생활을 하려면. 자원이 하나라도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고, 한 가지 자원이 부족하면 다른 유형의 자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의 특성으로 인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 유지, 활용하는 자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이 단원에서는 자원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능력에서도 자원을 확보, 유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위 능력인 시간이나 예산이나 물적, 인적 자원 역시도 그 각 자원들의 확보, 유지, 활용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의 종류와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위한 자원에는 시간, 돈, 물적, 인적 자원이 있는데, 과거에는 천연 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으나, 최근에는 시간과 예산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죠.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의 자원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경영의 목적,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과 목적,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미래의 상태, 이런 걸 경영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전, 가치관, 사원, 기본 방침 등을 설정하게 되고,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모든 걸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적 자원, 기업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역량과 직무 수행에 기초하여 기업 경영이 이루어지고 인적 자원의 선발, 배치, 활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금, 기업 경영 활동이 필요한 돈으로서 이거는 당연히 지속 가능성이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방향과 범위가 정해진다. 자금의 정도에 따라서.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인재도 있고, 우리가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펼쳐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전략,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든 자원을 조직화하기 위한 일련의 방침이나 활동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전략 목표가 설정이 되고 조직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도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원 낭비 요인. 자원 낭비의 요인은 본인이 그 요인을 알고 제거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계획적인 행동, 즉, 뭐, 갑자기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이건 개인적으로도 낭비 요인이고, 그다음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 자원을 활용할 때 자신이 편리한 걸 최우선으로 추구해서 하는 것도 낭비이다. 그다음에 자원에 대한 인식의 부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 자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시간적으로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다 낭비 요인이 되겠죠. 노하우의 부족. 효과적인 자원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게 되면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 낭비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모듈형 문제로도 잘 출제되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관리 과정의 4단계 아래에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고 그 양을 이용, 수집 가능한 자원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양과 질을, 종류를 정하고 나면 그것들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세운 계획들에 대해서 활용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실행하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자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양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시간, 예산,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구분해가지고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확보한 자원까지 완료가 되면 그것을 자원을 투입하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자원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이런 과정이 자원관리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의 하위 단계인 시간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고 역시 내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당해야 되겠죠. 확보하고 업무 수행에 할당하는 능력을 시간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간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반복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속도도 일정하고 시간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리거나 저축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절에 따라 밀도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초단위를 산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직급별로 할 때 뭐 너는 시간 단위로 일하냐 관리자는 분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밀도와 가치의 차이를 어우르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 단축의 의미, 이제 기업들은 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하는 방법에는 업무량을 투입된 시간을 축소해서 달성하는 거거나 또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간 단축의 효과는 일단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위험이 감소되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든 물건을 빨리 끝내므로써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점유율 증가 효과를 가진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잘 놓치는 부분이 가격 인상입니다. 시간을 단축했는데 왜 가격이 인상되지? 이렇게 인상이라는 말에만 너무 포커싱 하시면 안 되고 가격 인상의 의미 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기업이 업무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면 비용이 절감되죠. 예.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10,000원에 만들어서 시간하고 인력 투입한 거가 10,000원인데 내가 15,000원 받던 물건을 내가 8,000원,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인력이 덜 들어가게 되겠죠. 노동비. 그러면 그 부분이 8,000원인데 내가 15,000원에 파는 거. 즉, 가격 인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럼 시간 관리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개인이나 직장 생활에서 각자의 습관이나 개성, 삶의 목표에 맞는 일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는 기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시간 관리 효과는 일단 스트레스 관리가 된다 해서 업무 부담을 좀 완화할 수가 있어요. 예, 자기가 업무를 세 가지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업무를 빨리 마치면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 다음에 쫓김이 덜하고, 그 다음에 균형적인 삶. 직장과 일을 수행하는데 시간을 감소하여 다양한 삶을 합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성의 향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목표 성취. 시간 관리는 목표에 매진할 시간을 제공해 준다. 예. 뭐 좋은 말들 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낭비의 요인에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외적 요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조절이 불가능한 거. 외부인이 찾아온다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고객이 민원을 건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사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예,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적 요인이라고 하는 본인의 습관이나 분명하게 그 습관이 분명히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내가 하던 행동대로 하거나 내가 하던 진행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낭비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 조금 자기 관리를 통해서 아니면 프로세스 변경을 통해서 변경이 일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 낭비 용이에는 내적, 외적 요인이 있는 부분과 그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계획 중요하죠. 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배분하고 최단 시간에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게 시간 계획입니다.
나의 주요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시간 계획의 순서는 일단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상 소요 시간을 결정한 다음에 시간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간 계획을 어,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중요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사분면으로 나눠졌다고 해서 그 사분면을 활용한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중요함과 긴급도.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하죠. 가끔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로 그려주기도 하지만 화살표로 이렇게 긴급도가 위로 가고 그다음에 중요도가 이렇게 가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요 위치가 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잘 같이 견주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급하고 중요한 일, 부요불급한 일은 내가 하는 거고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도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못하니까 유보하시면 됩니다. 유보. 뒤로 미루어서 내가 하면 됩니다. 주로 네트워크, 인간관계 구축이라던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긴급하니까 빨리 해줘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위임해서 다른 직원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제거하는 것, 즉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그래서 하찮은 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간단한 개인적인 전화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삭제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리 계획의 기본 원리는 6대 40, 6대 4의 룰이라고, 60대 40의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는 내가 계획된 일에, 20%는 계획 외의 행동에, 20%는 창의적인 일에 활용하는 것, 이것을 60대 40 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REF, 그러니까 PERT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작업의 순서나 진행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 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을 PER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PERT는 어떻게 주로 되느냐라고 하면 문제가 이제 선행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그 업무를 소요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업무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을 계속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선행 업무가 없는 두 개인 E와 A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표로 그리기도 하고요. 이제 화살표로 표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빈출 유형에서는 문제풀이를 화살표 형태로 흐름으로 하는 것으로 풀어놨고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로 그려보겠습니다. A와 E를 동시 진행하는데 A는 네, 소요 시간이 3시간, 예, E는 2시간 걸립니다. 그 다음에 B 업무를 하려면 선행 업무 A가 있어야 돼서 A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B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4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 업무를 하려면 B와 D 업무가 종료돼야 된다고 했어요. B와 D. 근데 이제 지금 이제 B는 종료가 됐잖아요. 자, 그럼 D는 어떻게 되느냐? D는 이 업무가 끝나야 D 업무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E는 이미 네, 끝났어요. 그럼 이 다음에 D가 오면 되는데 D는 4시간 걸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E와 D가 끝나고 나니까 D와 B가 종료되니까 C가 따라오게 되는데 어차피 A와 B의 업무를 하는데 7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시간이 지난 시점에 C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C의 업무를 하고 C는 소요 시간이 2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는 C가 종료된 다음에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4시간. 그래서 총 네, 13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PERT로 구성되는 문제들에 나왔을 땐 항상 선행 업무를 따지시고,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의 단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일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달도 있고, 이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예산 관리 능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산,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자, 직장 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예산을 확인하고 예상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계획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예산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산 관리와 예산 관리 능력의 의미를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리라고 하면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통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산 관리. 예산 관리 능력은 이용 가능한 예산을 확인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계획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능력을 예산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 관리 능력이 왜 필요하냐?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기업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걸 예산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성능을 가진 조금 저렴하고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다면 저렴한 걸 선택하는 게 예산 관리 능력의 하나이기도 하죠. 적정 예산을 수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적정 예산이 결국에 예산 관리 능력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적정 예산의 수준은 무조건 적은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책정 비용과 실제 비용의 차이가 가장 근접하고 적은 상태를 만드는 걸 예산 관리라고 하고 이것을 적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책정 비용이 높고 실제 개발 비용이 작은 경우에는 경쟁력에 손실이 오죠. 어떤 경쟁력이냐? 여기서 많이 잡아놓은 비용을 다른 부분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책정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 적자가 발생해서 실제로 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한 비용과 실제 비용이 적정한 이상적인 상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적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에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두 가지 부분으로 비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비용은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 소비된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료비, 원료비와 장비비, 여행, 출장 및 잡비, 시설비, 인건비 등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게 여행, 출장 이 부분입니다.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출장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과제 수행에 상에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잡비, 직접비로 분류됩니다. 간접비는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소비된 비용 중에서 직접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 화재비라던가 재고 관리를 위한 어떤 창고 관리, 화재비, 뭐 보험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물 관리비, 광고비, 통신비, 사무비품, 각종 공과금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광고비를 직접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직접비가 아닌 것은 바로 직접비에서는 물건을 만들거나 제조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고, 광고라는 것은 그것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한 간접적인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광고비와 여행 출장비 잘 구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직접 비용하고 간접 비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수립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고정비와, 예비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고정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비용이고, 이 고정비에 문제가 생길 때를 위해서 예비비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변동비는 뭐 어떤 경우에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비용들이 주로 많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 예산을 삭감하라라고 하면 변동비 부분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에서 끝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예산 관리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 관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과업이나 활동을 규명하는 것 중요하죠. 예산을 배성하기 전에 예산의 범위와 수행해야 되는 활동과 소요 예산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뭐 만약에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가는 비용, 숙박 비용, 교통 비용, 그거에 대한 제한된 조건,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규명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성해서 활동을 배정해야 되는 활동을 도출하기 위해서 활동별 예상 지출 규모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예. 자, 출장을 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숙박, 교통, 그다음에 식대 이거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거 위에 무슨 뭐 뭐 간식비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좀 뒤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예산에 배정하는 단계로 가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 예산 배정을 당연히 먼저 해줘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업세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업세부도 무엇이냐? 과제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그래프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중요한 범주에 따라 체계화해서 구분해 놓는 것을 과업세부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체계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익체계표는 과업세부도와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경쟁 관계인 두 회사의 제품별 홍보에 따른 수익체계를 정리하는 표. 그래서 읽는 방법은 양수는 수익, 음수는 손해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가 있고 이 가로 안에 두 개의 숫자가 배치가 되는데요. 이때 앞쪽은 X축, 뒤쪽은 Y축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자, 앞쪽 1은 Y축이고 그 다음에 뭐 2는 X를 의미한다. 이렇게 밑에 조건을 줄 때는 네, 요거에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체계표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뭐 X회사가 A제품을 팔 때, Y회사가 D제품을 팔 때, 이렇게 짝지었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 둘의 합을 내서 합계가 높은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많은 것을 물어볼 때는 앞에 것에서 뒤에 것을 뺍니다. 그래서 즉 X에서 Y를 빼게 되죠. 그렇게 한 차익을 표기하는데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음수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의 간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를 계산할 때는 계산된 값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보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자원 관리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물적 자원 관리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적 자원의 종류에는 자연 자원과 인공 자원 두 개로 나누어지고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자원, 석탄, 석유 이런 것들. 최근에 어떤 국제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이런 물적 자원 그러니까 그 물적 자원 중에서도 자연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수익 관세를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네, 공급이 안 되고 있다거나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가공해서 만든 자원을 인공자원이라고 해서 시설, 설비, 장품,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인공자원이 되겠습니다. 물적 관리의 중요성은 뭐 여러분 얘기 안 하셔도 최근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다양한 물적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개인과 국가의 큰 경쟁력이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한 1년치 어떤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지금 같은 경제적 뭐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수출 관세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다음 정치적으로 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대단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다양한 물적 자원이 활용되고 있고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뭐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도 지난 몇 년 전에 저희가 뭐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물질에 제공이 안 돼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연료 에너지 주유와 관련된 것 중에서도 네, 그 어떤 그 요소수가 제공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자원도 자원 관리 중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를 하면 경쟁력이 환산되고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고요.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 손실, 일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수출 계약을 했는데 뭐 관리를 못 해준다거나 또는 사업의 실패 또는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거 중요하겠죠? 자, 보관 장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 어디에 뒀는지 잘 모르는 거. 예. 그래서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나 비품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관리 과정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훼손된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 고장나서 훼손되면 못 쓰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들 보통 유통기간이 7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7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흔들어주지 않은 상태면 그게 아주 가는 분말이기 때문에 굳어서 필요할 때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훼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동이 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화기 이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주는 모습을 보면 아 고장을 막기 위한 물적 관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실된 경우 이제 이 분실된 경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쌍으로 이루어 다니는 것들. 요즘 무선 마우스 많이 쓰는데요. 무선 마우스를 쓸 때 USB와 무선 마우스 이렇게 했을 때 USB를 잊어버린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빈포인트 할 때 그 사용하는 그 포인터 얘도 역시 USB가 없으면 못 쓰게 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귀걸이 양쪽 쓰는 것들도 네 한쪽을 잃어버리면 못 쓰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분실할 때 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목적 없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 뚜렷한 목적 없이 한다는 것은 물건 자체를 나중에 관리 소홀할 수도 있고 또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기로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그것들을 적시에 제공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물적 자원 관리의 과정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사용 물품과 보관 물품을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서류들이 쌓이는 것들, 이거 보고서들, 이것들도 업무가 종료됐을 때는 보관 물품으로 분리해서 네, 보관 장소에 넣는 게 낫지. 우리 주변에 누군 계속적으로 무엇을 찾을 때 그 부분을 넣다 뺐다 해야 되는 수고로움도 있고, 그의 시간 낭비고, 또 인력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계속 사용할 물품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활용하지 않는 물품은 창고나 박스에 넣어서 잘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동일 유사 물품의 분류. 동일성의 원칙을 반영하는 건데 같은 품종은 같은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성의 원칙대로 유사품은 인접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물품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끔 사례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 작성된 보고서와 사용하지 않은 A4 용지를 같은 곳에다 보관한다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들, 이미 완성된 보고서들은 보관을 하는 개념이고 잘 찾을 일이 없다는 거고, 사용하는 A4 용지는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서 더구나 빈도도 높잖아요. 그래서 근접한 곳에 두는 게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품의 특성에 맞는 보관 장소를 선정하는 것. 이건 뭐냐면 물품의 특성, 재질, 무게, 부피 등을 고려해서 보관 장소를 선정한 후에 차례를 정리하되 정리할 때는 회전 대응의 법칙. 뭐예요? 계속 자주 사용하는 것을 가까운 곳에.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안쪽에.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서도 무거운 것, 내리고 올리기 힘든 것을 근접한 곳에.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을 조금 뒤쪽에. 그 다음에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쓰는 거를 뒤쪽에. 그 다음에 거의 매일 쓰는 것을 앞쪽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을 회전 대응 보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품의 형상이나 소재와 빈도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뭐 재질이나 무게, 부피 때문에 냉동 보관,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거나 습도와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것들은 그 특성에 맞게 보관 장소도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지 잘 보관되는지 알려면 이제 물품 어떻게 관리하냐 이건데 보통 요즘은 바코드와 QR코드 많이 사용합니다. 바코드와 QR코드 차이 중에 이제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QR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컴퓨터가 판독하기 쉽고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기 위하여 굵기가 다른 검은 막대와 하얀 막대를 조합해서 문자나 숫자를 코드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QR은 흑백 격자무늬 패턴을 여러분 QR 요즘 많이 찍어보시죠? 상품 정보 같은 거 볼 때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태의 바코드로 넉넉한 용량을 강점으로 하여서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코드를 원리를 이용해서 물품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산 물품을 기호화하고 위치, 정보, 작성해 놓은 물품 놓으면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즉, 뭐, 내용 연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정부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며,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에 샀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다음번에 만약에 어떤 물건을 뭐 AS 받거나 이럴 때도 이 바코드만 찍으면 어떤 업체에서 AS 해주는지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물품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품성, 능력, 지식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참 어렵죠. 개인별로 가진 품성, 능력, 지식 다 다르거든요. 자, 인적 자원이라 하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기업의 경영은 조직 구성원의 역량과 직무 수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선발해야 되고 배치해야 되고 활용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인사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 뭐 다른 변형이라기보다는 거의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모듈형 문제들이 많아서 이 안에 있는 텍스트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의 배치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시켜주는 것. 공정 보상의 원칙.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헌도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공정 인사의 원칙은 직무의 배당, 승진, 상벌, 근무 성적의 평가, 임금 등을 공정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안정의 원칙은 그 직장에서 신분이 보장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서 근로자가 안정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창의력 개발의 원칙. 근로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나 건의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이 조금 열심히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결의 원칙. 직장 내에서 구성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협동 단결하는 체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단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적 자원에서 이제 인맥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인적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맥입니다. 인맥, 네트워크.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자신이 알고 있거나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동호회 등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핵심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 파생 인맥은 내가 아는 핵심 인맥으로부터 알게 된 사람을 파생 인맥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맥이 좋은 점이 뭐냐면 각종 정보와 정보의 축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와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책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고 인간관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알게 되고 삶의 탄력성을 갖게 되고 취업, 승진, 창업, 고객 관리 등에 도움이 된다. 라고 영업하시는 분들 사람 많이 아시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맥 활용의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인맥 관리 방법에는 명함 관리 방법과 인맥 관리 카드와 그다음에 SNS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명함은 자기가 받은 명함에 그 상대편의 개인의 신상이나 특징을 참고해서 정리하고 요즘 명함 관리 프로그램이나 어플 같은 거에다가 앱 이런 거에다가 저장해 놓고 관리하는 거 필요에 따라서 열어보는 거 만나러 갈 때 언제 그분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가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너무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맥 관리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인맥들을 관리 카드를 만드는 것인데, 뭐 개인별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를 수 있고요. 이름, 관계, 직장, 부서, 학력, 출신지, 연락처, 친한 정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아는 핵심 멤버인지, 핵심 멤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파생 멤버인지를 잘 구분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SNS를 통해서 서로 만나지 않았지만 네트워크상에서 인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즈니스에 특화된 인맥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BNS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인맥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분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통의 소재도 많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직무를 하는 사람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서 그 업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회사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것, 업무 지식을,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근데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기업의 인적 자원은 성과를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적 자원의 특징은 능동성, 개발 가능성, 전략적 자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성과를 내게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들의 욕구나 동기, 태도, 행동, 만족감들을 결정하는 동기부여 요소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들이 중요한 어떤 관리 요소가 되고요. 개발 가능성은 인적 자원은 자연적인 성장, 성숙을 오랜 기간 동안 걸쳐왔기 때문에 잠재 능력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개발 가능성을 좀 일깨워줄 수 있는 인적 관리. 그 다음에 전략적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이 주체가 사람이고, 인적 자원은 어느 자력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아주 기술적인 능력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회사를 가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보 유출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동종업계 타 업종으로는 뭐 몇 년 동안 못 간다. 이런 제재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중요한 사원을 잘 뽑아서 그의 가진 경험을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또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또 관리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략적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진 그 경험과 능력이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효과적인 인력 배치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적재적소 배치하자는 주의와 능력적으로 배치하자, 그다음에 균형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의 배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원의 능력이나 성격이 가장 적합한 위치에 배치해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주의. 그다음에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부여하고 성과를 바르게 평가하고 평가된 능력에 따라 보상을 주자는 원칙. 그러니까 개인의 그 능력을 더 우선시하는 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균형은 전체와 직원 개개인에 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력 배치의 가장 기본은 이 세 가지를 나눈 것도 결국에 기업의 조직의 성과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 인력 배치 유형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양적 배치, 질적 배치, 적성 배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양적 배치는 작업량과 조업도, 여유 또는 부족 인원을 감안해서 소요 인원을 결정하고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인적 자원을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양적 배치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한 명이 10명의 능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근무할 수 시간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질적 배치. 개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등과 가장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효율과 효과성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적성 배치. 팀원의 적성이나 흥미에 따라 배치하는 곳으로서 이거는 뭐 세 가지를 다 조화롭게 하는 거. 이것을 적성 배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관리의 한 영역이니까요. 자,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자원관리 능력에서의 모듈형 문제들은 여기 있는 이론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활용한 피셋형 문제들이 지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알아야 같이 풀 수 있고, 또는 그 피셋형 현재 안에 피두령이라고 그래서 이론이 가미된 어떤 사례, 이렇게 다루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이론도 그다음에 실제 문제풀이를 통한 다양한 유형도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